네, 잘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원래 그 조목사님께서 이 PPT를 띄워주기로 했는데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할 부분은 근거 이론 유형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객관주의적 근거 이론, 체계적 절차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안셀름 스트라우스와 줄리엣 코빈이라고 하는 분들이 주로 이야기를 했고요. 주요 개념은 범주, 코드, 그리고 현장 자료를 드러나는 이머징이라고 하죠. 범주와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체계적 절차를 중심으로 하는 근거 이론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구성주의적 근거 이론으로 차마즈가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자와 참여자, 현장 간의 상호작용에 의존하는 공동 구성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이론 개발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책에 보시면 좀 되어 있지만 좀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자료를 비교해서 한번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논문을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비교가 또 우리 원우들과는 얼마만큼 소통이 될지 크게 제가 좀 확신을 잘 못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을 아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객관주의적 근거 이론 이 부분은 앞에서 근거 이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철학적인 기반으로 실증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근거 이론이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사실 분류가 필리스 스톤이라는 분이 그냥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객관주의 근거 이론의 기본 가정은 외적 실제를 전제로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교수님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구성주의 근거 이론은 다양한 실제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자료 발견을 전제로 하지만 구성주의 근거 이론은 상호작용을 통한 자료의 상호 구성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객관주의 근거 이론은 자료로부터 나타난 개념화를 전제로 하고 구성주의 근거 이론은 연구자가 범주를 구성한 이런 부분에서는 구성주의 근거 이론이 상당히 연구자가 중심이 되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죠. 네 번째는 자료의 대표성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성주의 근거 이론에는 자료의 대표성을 문제가 있고 상대주의적이고 상황적이고 부분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객관주의적 근거 이론의 기본 가정은 관찰자의 중립성, 수동성, 자율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지만 구성주의 근거 이론은 관찰자의 가치와 우선순위 그리고 위치, 행동 이런 부분에 대해 관점에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목적은 객관적인 근거 이론이 탈맥락적인 일반화가 목표라고 한다면 구성주의 근거 이론은 시간, 공간, 위치, 작용, 상호작용에 따른 부분적, 조건적 그리고 상황적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봅니다. 객관적인 근거 이론은 역사적, 상황적 위치를 초월한 엄밀한 추상적 개념화가 목표인데 반해서 구성주의 근거 이론은 역사적 상황의 자료에 대한 해석적 이해가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근거 이론은 변수를 구체화하는 데 반해서 구성주의 근거 이론은 변화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 목적에서 객관적 근거 이론이 적합하고 작업하고 관련성 있고 수정 가능한 이론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지만 구성주의 근거 이론은 신뢰성, 독창성, 공명성, 유용성이 있는 이론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자료 분석의 함의인데요. 객관주의 근거 이론은 자료 분석을 객관적인 과정으로 봅니다. 그러나 구성주의 근거 이론은 자료 분석에 주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반면에 또 객관주의 근거 이론은 출현한 범주를 분석을 형성한다고 보는데 구성주의 근거 이론은 자료의 공통 요소가 분석을 만든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또 반성을 하나의 가능한 자료 출처로 보는 객관주의 근거 이론에 반해서 구성주의 근거 이론은 반성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논문을 작성하는 사람이 그 부분에 참여하는 것을 자료 분석의 함의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근거 이론은 연구자의 분석적 범주와 목소리에 우선권을 주지만 구성주의 근거 이론은 분석을 통합할 때 참여자의 관점과 의견을 찾고 표현하는 것을 자료 분석의 함의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근거 이론의 두 유형을 살폈습니다. 다음은 조원영 목사님께서 계속 발표해 주셨습니다. 제가 PPT 넘겨드릴까요, 목사님?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죄송하다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뭐 토요일까지 다 준비는 다 해놨는데 오늘 갑자기 제 노트북이 사용이 안 돼서 화면이 안 켜졌어요. 저희가 이 PPT를 올리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근거 이론 연구 절차에 대한 데부터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근거 이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자료에 근거하는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질적 방법론입니다. 수립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서 이론적인 체계와 과정, 실행과 실질적인 주제에 관한 상호작용 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진학적인 연구 방법입니다. 근거 이론 연구 절차는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 129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거 이론의 적합성을 결정하고 면접 질문하고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그 다음 코딩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론에 명확히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논의 혹은 모델로 이론을 제시합니다. 물론 근거 이론 적합성에 대한 결정은 제가 이야기로는 150페이지, 151페이지에 보시면 5가지 질적 연구 접근의 기본적인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보시면 연구 초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수집 형태에 따라서 5가지 연구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다른 목적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부분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거 이론을 적합성이 결정이 되면 면접 질문을 하게 되고요. 약 20명에서 60명 정도, 그리고 자료 수집을 통해서 분석하며 이 근거 이론은 특별하게 코딩이라는 이 절차가 있습니다. 이 코딩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론화하는 것이 바로 근거 이론 연구 절차의 방법입니다. 근거 이론의 장점은 첫째로 새로운 이론을 생성하는 것이죠. 우리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것처럼 특수한 집단이나 아니면 특정한 그 시기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고려해서 이론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료 분석의 엄격성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에 근거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명확해야 하는 것이죠. 근거 이론의 단점은 첫째로 근거 이론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 이론을 저희도 연구하면서 굉장히 이론이 복잡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다가 여러 번 자료들을 확인하고 이제 연구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독특하게 사용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당연히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이론입니다. 이것을 보편적으로 다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음 장입니다. 근거 이론 방법의 주요 구성 요소 및 특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자의 민감성이 있죠. 이 근거 이론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연구자의 민감성입니다. 그러니까 미묘한 뉘앙스와 이 단서가 암시하고 있는 의미나 포인트를 정확하게 계속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론적인 표본 추출이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동안 나타나는 이론적인 개념에 근거하면서 다음 자료 수집 표본을 어디서 찾을지 결정하는 것이죠. 수립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이 포화의 상태까지 계속해서 이론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반복적 이론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수집 동시에 분석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을 반복합니다. 각각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전체의 틀에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료를 모으시면서 또 분석하고 또 분석하면서 자료를 모으는 것이 바로 이 근거 이론 방법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다음 장입니다. 근거 이론의 지침은 연구과정 단계를 기술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라고 참여진은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개인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이들을 채택하여 각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그 안에서 어떤 관점으로 코딩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추출할 수 있는 자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거 이론은 하나의 과정을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이론이 없을 때 적절한 설계 형태입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연구자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연구 방법인 것입니다. 기존 문헌들이 활용 가능한 모델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연구들은 질적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것과 다른 표본과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개발되고 검증된 것들입니다.
이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자료를 할지라도 이것을 코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서 추출할 수 있는 자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론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론은 사람들이 어떻게 현상을 경험하는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으며 연구자가 개발한 근거 이론은 일반적인 틀을 제공해 줍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근거 이론의 연구 절차 중에서 저희는 개방 코딩, 또 축 코딩, 선택 코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 이론을 사용하면서 분석하실 때 사용되는 방법이 코딩 방법인데요. 개방, 축, 선택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 안에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거 이론에만 사용되는 용어적인 설명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 방법론. 연구자가 사회적인 실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연구하는 방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방법이라는 것은요, 사회적인 실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절차와 기법을 말합니다. 절차와 기법은 연구자의 통찰력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딩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자료를 분해하고 개념화하며 이론을 생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해하고 또 해체하고 또 모으고 이렇게 하는 분석의 과정을 바로 이 코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예. 네, 근거 이론 방법론에서 이론화 작업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론화 작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개념 정리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개념 정리는요, 개념의 속성과 차원에 따라서 조직하고 등급을 매기는 분석 작업을 가리킵니다. 이 개념 정리를 통한 이론화 작업은 개념을 직관적으로 구상하고 개념들을 논리적, 체계적, 설명적 도식으로 연결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거 이론에서 이론화 작업은 흔히 자료로부터 이론을 생성하는 기납적 방식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러나 분석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론화 작업의 핵심은 자료로부터 개념과 속성 그리고 차원을 이끌어내는 기납과 개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가설을 수립하는 연역적인 사고 활동의 상호작용을 통한 개념적 3단 논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가 굉장히 난해하고 설명이 어려운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첫 번째 이 코딩의 방법 중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개방 코딩입니다. 오픈 코딩인데요. 개방 코딩은 초기 코딩이라고 불립니다. 가장 최초의 범주화시키는 작업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개방 코딩입니다. 특정 현상에 대해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속성과 수준을 자료 내에서 형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개방하고 해체, 검토, 비교 등을 통해 개념을 형성하고 범주화하는 것이죠. 이 개방 코딩은 텍스트를 열어 젖혀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생각과 사고 및 의미가 드러나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개방 코딩의 목적은 자료로부터 특정한 개념을 밝히고 개념들의 속성과 차원을 발견해 나가는 분석의 과정인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받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코딩 작업을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개방 코딩인데 이 자료들을 다 이제 풀어 헤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개방 코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자료를 개별 구분으로 분해하면서 꼼꼼히 검사한 후에 유사성과 차이점을 찾아 비교합니다. 이를 통해서 자료 내에서 의미심장하다고 밝혀진 사건과 물체와 작용, 상호작용, 추상적으로 나타나는 개념을 찾아냅니다. 또한 개념으로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사건과 물체와 작용, 상호작용은 범주라는 한층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묶여집니다. 이 개념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또 하위 개념인 하위 범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또 이 하위 범주들을 다 모아서 카테고리를 하는 범주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네. 예,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바로 이제 오픈 코딩을 하는 방법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근거 자료의 범주화라고 써 있는데 표를 보시면 맨 위쪽에 왼쪽에 범주가 되어 있고 중간에 하위 범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개념이라는 표현이 있죠. 예를 들어서 흡연자에 대한 연구를 조사하게 되면 흡연자에 대한 수많은 그 내용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념화시켜서 쭉 오른쪽에 나열되어 있죠. 보시는 것처럼 그런 이 나열되어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라는 이 용어를 붙여서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공통된 부분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여지는 부분들이 합의 범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개념에 보시면 남성 흡연자와는 다른 차별, 또 여성 흡연자와에 대한 편견, 이런 내용들은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의 하위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하위 범주가 또 합쳐져서
이제 최상위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다양한 개념들 가운데 이 개념들을 이제 점차적으로 이 공통된 부분들을 모아서 가장 최종적으로 이 몇 개의 범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네, 다음 장요. 네. 네, 두 번째 이제 오픈 코딩을 한 것을 이제 추 코딩을 하는 것입니다. 개방 코딩을 하면서 분해되었던 원자료를 다시 이제 흩어졌던 자료들을 다시 조합하여서 개방 코딩되어 있는 생겨난 범주들을 패러다임이라는 틀에 맞게 연결시키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네, 다음 장이요. 네. 예, 패러다임에게는요 5가지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과적인 조건이 있고요, 맥락적인 조건이 있고요, 중재적인 조건이 있고요, 작용과 상호작용, 또 마지막으로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과적 조건은요 어떤 현상이 앞으로 죄송합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맥락적인 조건은요 어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는 특수한 조건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맥락적인 조건입니다. 또 이 중재적인 조건은 중심 현상을 매개하거나 변화시키는 조건들이 있는 것이죠. 작용과 상호작용은 어떠한 현상과 문제와 상황을 일상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다루고 조절하는 반응입니다. 말하면 결과는 이런 결과물로 이것들에 의해서 상황에 반응하여 결과적으로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 장입니다. 예, 그림이 안 나왔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범주에 따라 이제 속성과 차원을 구분하고 패러다임을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이 추코딩의 특징입니다. 근데 앞에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이 표 중에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아래 표를 보시면 이 범주라는 그 개념이 표에 있을 것입니다. 이 범주에 아까 4가지로 나눠졌던 이 범주를 가지고 하위 범주들이 있지만 이 범주들을 가지고 이 모았던 것을 이제 패러다임에 따라서 이것이 인과적인 조건인지 맥락적인 조건인지 이것을 위해서 어떠한 시도를 했는지에 대한 중재적인 조건인지 또 여기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패러다임으로 모아서 이것을 또 이 개념들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으는 것이 바로 추코딩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로 행하는 것이 선택 코딩입니다. 근데 이 중심 또는 핵심 범주를 선택하여 선택한 핵심 범주를 다른 범주들과 연관지어서 이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범주들을 연결시키고 이론을 통합시키는 정교화 과정을 선택 코딩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3가지 코딩 방법 중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중간에 새로운 자료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오픈 코딩을 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이 자료들을 추 코딩으로 모을 수 있고 또 모아진 자료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맥락으로 분류하여서 이것을 정교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분석 단계의 선택 코딩은 범주를 최대한 통합시키고 정교함으로써 더 이상 새로운 속성과 차원이 드러나지 않는 이론적인 포화 상태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료를 모으고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안 나올 때까지 모으는 것이 바로 이론적인 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석된 자료를 이론으로 통합하고 중심 범주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론화하는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것이죠. 이게 저희가 이 코딩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코딩 작업으로 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핵심 자료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든지 이론적인 작업을 통해서 내러티브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것을 바로 선택 코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것은 이온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이온에 대한 어떤 분이 이 근거 이론을 쓴 내용들인데 가장 가운데 중심 현상이 있습니다. 이 중심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패러다임들이 있습니다. 원인적인 조건, 그래서 왜 이온을 했냐, 어떤 이유 때문에 이온을 했냐, 원인적인 조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 현상이 있고요. 또 맥락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또 아래에 보시면 아까 패러다임이 하나인 작용과 상호작용이 있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이온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간섭이 있는 중재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음 장이요. 네. 이것은 앞에 여러 번 설명드렸던 표를 통해서 살폈던 흡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도식화해서 정교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딩 작업을 통해 가지고 패러다임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 중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온전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이 중심 요건을 가지고 흡연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각각의 패러다임으로 정리해서 금연을 하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 장입니다. 이제 근거이론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근거이론의 연구에서의 도전이 있습니다. 근거이론의 연구는 연구자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전이 됩니다. 연구자는 가능한 이론적인 아이디어나 관념들을 배제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약간 뇌피셜을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를 바탕으로 분석적으로 실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근거 이론입니다. 또 포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전략은 판별적 표본 추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한 사람에게 모았습니다. 근데 이 자료가 더 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면접자를 준비해서 같은 과정을 통해서 추가 정보를 모집해서 수집해서 이것을 점점 더 이 이론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죠. 연구자는 이 연구의 주된 성과는 중심 현상, 인과 조건, 전략 조건, 맥락, 결과 등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들을 가진 이론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하고 그 안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확인했을 때 이 안에는 다양한 패러다임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자가 바라는 유연성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덜 구조화되고 융통성이 더 있는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료 중심이기 때문에 억지로 이 자료를 가지고 구조화하면서 만들다 보면 이게 개인적인 뇌피셜이 적용될 수도 있고 이 구조를 위해서 이 자료들을 얼마든지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자료에 근거한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론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참여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거 이론 연구를 수행할 때의 이점은 연구 맥락과 관련된 이론 개발 및 현실 세계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유연한 제공을 지니지만 여전히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 이론 채택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재에서 근거 이론에 한국에서 사용되어 있는 방법은요. 주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 이론이라는 것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구성주의도 있고 또 이것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객관주의 근거 이론이 있는데 한국에서 사용되는 이론은 객관주의 근거 이론 중에서 코빈과 스트라우스가 쓰고 있는 이론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근거 이론을 이 분야가 굉장히 넓은데 한국에서는 한 가지밖에 모르는 이 단점이 있습니다. 또 그것마저도 자료가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근거 이론이 무엇인지 명확하다라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의 연구 과제는 이 근거 이론의 이 구성주의 요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관적인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이 자료들이 나와서 근거 이론이 무엇인지 좀 더 소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